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의 제보 사연으로 무려 23년 전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공포를 가져오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가 2023년이죠. 제가 곤지암에 소재한 페어판크 정신병원에 다녀간 건 23년 전인 2000년도 7월 여름날이었습니다. 검통님이 한참 흉가 카페에서 활동하시던 시기보다도 10년이나 더 전에 다녀간 셈이네요. 그 당시엔 흉가 카페니 뭐니 할만한 커뮤니티가 없었고요. 거의 번개 만남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포 스팟을 다녀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개했었죠. 또한 그 당시에 번개식으로 공포 스팟을 가게 되면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요, 북에 몇 번이나 드나든 간큰 특전사 출신이요,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불문율을 어기는 그 즉시 내다 버리고 어떤 해코지를 당하던 연락을 끊고 무시했었으니까요. 불문율이란 공포 스팟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그곳에 머무는 영가분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스팟 내에서 영가분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들, 물건을 건드린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해당 스팟 내에 있는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는 등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희 세대들은 하나같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목적을 이루자는 취지였습니다. 굳이 어느 누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공포 스팟을 찾아 번개 만남을 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불문율을 철칙으로 여기고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번개 만남엔 당시 군대를 갓 전역했던 A라는 친구, 그리고 인근 부대에서 복무하는 간부 B와 저까지 총 3명이 모이게 됐는데, 원래는 외곽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흉가에 갈 계획이었지만 B가 대뜸 4년 전엔가 이 동네에 폐업한 정신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었나? 저는 전혀 금시초문이었고 동행한 A 역시 그런 곳이 있었나요? 했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나 SNS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 당장 옆 동네 사정도 모르는 게 당근바따 아니었겠어요? B가 물만한 물고기 마냥 그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양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의 그 병원이 운영난에 이어 재정난까지 겹쳐서 끝내 폐원을 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시시콜콜하게 던지는 말들이 밤에 그 골목을 지나가면 병원 건물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던가, 창가 쪽에서 환자복을 입은 웬 남자가 자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사실상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공포 스팟이다 라고 말을 하길래 급 구미가 당기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있던 A도 군침을 흘렸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저희는 제가 타고 온 코란도를 타고 그 병원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통님이 남양 정신병원에 가셨을 땐 울타리 쳐져 있고 사유지라는 경고 문구에 경비도 돌아다녔다고 하셨는데, 어이구, 당시엔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건물 안으로 셋 다 사뿐히 들어갔네요.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가져온 상차림을 펴놓고 먼저 양해를 구한 뒤에 각자 무전기를 들고 찢어졌죠. 그냥 버려진 병원, 이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정도로 심심하고 볼 거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유독 달빛이 통과돼서 반사되는 그 빛의 잔상들이 이상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데, 그동안 번개로 다녀본 여느 공포 스팟보다도 더 음산한 분위기를 띠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1층을 다 둘러봤으니 2층으로 올라가려는 제 귓가에 구두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하는 여자 하이힐 소리 같은 게 아니라 경비원분들이 신으시는 그 철구두의 소리였습니다. 일정한 템포에 맞춰서 들려오는 그 구두발 소리는 같이 온 일행들이 내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모인 저까지 포함한 3명 중 저와 B는 운동화였고 A는 샌들바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말인즉 건물 내에 상주하는 경비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고, 당황한 제가 무전기로 신호음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건물 어딘가에서 경비원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정리하고 나가자. 그런데 그 누구도 제 신호음을 잡지 못한 건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2층 어딘가에 있을 A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저는 불문율을 어기고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후레쉬가 비추는 곳엔 경비원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분이 굉장히 노안 얼굴을 하고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목숨이 아깝다면 얼른 나가게, 이 말을 하시곤 어둠이 짙게 깔린 계단 밑을 전등 하나 없이 퇴연하게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의 연배라 그런지 안 무서우신가라며 감탄을 했지만 궁금증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 건물에 상주하시는 경비원 분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산 사람 입에 죽은 이들의 안식을 어지럽히나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나가게, 이 말을 끝으로 제 시야에서 사라져 가시더라고요. 저는 무전기로 다시 신호음을 날려서 경비원 분이랑 마주쳤다. 빨리 나가라고 화내신다. 우리 그냥 나가자 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계단으로 내려가서 입구 쪽을 향하는데, 제 후레쉬 불빛에 비춰지는 의문의 형상에 또 한 번 불문율을 어겼습니다. 어이구! 제 후레쉬 불빛이 비춰지는 곳엔 병원복을 입은 웬 어린 소녀가 복도의 중간 지점에 서서 팔을 들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당연히 출입구 쪽이었고, 그 소녀가 들릴 듯 말 듯도 아니고 그냥 입모양만 벙긋벙긋하면서 뭔가를 말하길래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유추를 해보는데, 제가 정확히 맞췄다고는 아직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면 화낼 거야. 여기서 비명을 지르고 나갔다간 저 소녀에게 뒷덜미를 잡혀서 끌려 들어갈까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기도 비닉을 발휘해서 병원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바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걸음아 날 살려라, 저의 에마 코란도가 있는 곳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제 차 앞까지 도착을 하니까 A랑 B가 왜 이제 오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아까 신호음을 날렸을 때 뭐 이런 젠장할 하면서 내려오다가 둘이 마주쳐서 같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 둘이 나간 뒤에도 저 혼자서 저 병원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등골까지 쫙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번개 만남 이후로 몇 년 동안 남양정신병원에 대해 잊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병원이 한국 최대의 공포 스팟이네, 온갖 이상한 헛소문의 괴담까지 한국의 챔피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헤헤실실하고 웃었네요. 다음번엔 다른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현재는 그 건물이 밀려서 사라졌고 그 자리엔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흉가탐방으로 갔을 때쯤이 한참 그 헛소문과 괴담이 정점을 찍었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사친과 3층 복도를 지나다가 한 병실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영가를 봤었는데, 당시엔 제가 영안이 있었던 시기라 그것이 확실히 영가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헛소문과 괴담에 현혹되어 저와 여사친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의 제보사연으로 혁이아빠님이 젊은 시절 보안업체에서 근무할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보안업체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지 어떤 이야기일까 상상이 가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23살 때 겪은 일이고요. 군대를 제대한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벼룩시장 신문을 요리조리 둘러봤는데, 당시 제가 거주하던 근방에 11층짜리 오피스식 건물이 막 들어섰었는데 거기에서 보안 근무를 할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당시가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아주 들썩이고 시끄러웠던 시절인데 떡하니 고층 건물 올리고 일할 보안 직원 구한다니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회사겠거니 해서 바로 지원을 했고 바로 합격이 됐죠. 그때 모인 인원이 12명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팀장 영욱이 형, 주임 헌규 형, 지웅이 형, 선임의 현철이 형, 그리고 저까지 생김새도 험악하니 덩치도 비슷해서 많이 뭉쳐다녔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분명히 건물이 올라가기 전엔 화장품을 팔던 상가와 자동차 정비센터가 있던 터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공동묘지 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죽어나간 터도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야간 순찰만 돌았다 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오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상황실에서 보안 카메라로 순찰 동선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순찰 당번이었던 영수라는 저보다 2살 동생이었던 친구가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우두커니 서서 어디를 주시하더니 후레쉬를 버리고 정말 정신없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보안 카메라를 보고 있던 헌규 형이 저한테 자리 지키라고 하곤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헌규 형이 영수를 질질 끌고 상황실로 돌아와서 막 자세히 얘기하라며 다그치는데 영수가 한다는 말이 B23번 라인 사각지대에 백열등 밑에서 웬 8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가 벽 보고 서 있길래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냐고 했더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꼬마가 진짜요? 하면서 자기 방향으로 몸을 틀었는데 얼굴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아저씨 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 전체에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야간 순찰 당번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뭔가를 봤다, 뭔가가 따라온다 등등 여기서 일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둔 지웅이 형 대신 제가 주임으로 올라간 지 2주쯤 지났을 때 밑에 애들이 야간 순찰 도저히 못 돌겠다고 너무 아우성들이라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대신해서 오늘만이라도 내가 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지하주차장부터 지상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는데 그만둔 지웅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지웅이 형의 목소리는 전혀 반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댔잖아. 사실 개인 사정 같은 거 아니야. 무언가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럼 형님도 보신 거냐고 물어보는 제게 지웅이 형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웅이 형이 그만두기 일주일 전 그날 야간 순찰 당번이 내가 저번 근무 때도 순찰 돌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겪었다고 너무 무서워서 갈 엄두가 안 난다고 부탁을 하니까 아니 왜 다들 이 난리냐고 하면서 마지못해 순찰을 나섰는데 지하를 다 돌고 3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타임에 저 밑에 계단 쪽에서 또각또각하는 여성분들이 신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오길래 아직 오피스 사무실 퇴근 안 한 곳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구두 소리도 계속 들려왔고요. 생각해보니 뭔가가 이상하더랍니다. 오피스 사무실은 7층부터 있는데 지하에서든 1층에서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만인걸 굽 높은 구두까지 신은 여자가 왜 힘들게 걸어 올라가나 이 생각도 아주 잠깐이었고 다시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사람이 계단을 오르면 해당 층의 센서가 반응을 해서 점등이 돼야 하는데 밑에서 구두 소리만 들려오지 점등이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그때 가서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지웅이 형이 알아챈 그 순간 밑에서 눈치챘네? 하는 야들야들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구두를 신은 상태로는 절대 낼 수가 없는 그런 템포와 스피드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하이톤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동시에 들려오자 그대로 7층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상구 문을 잠궈버린 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숨을 몰아쉬는 형의 등 뒤에서 그 구두 소리가 들렸답니다. 지웅이 형은 다시 비상구 문을 열고 3층으로 내려간 뒤 보안실로 정신없이 뛰어들어와서 기절을 했다고 하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 연락 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너도 그만둘 수 있을 때 빨리 그만둬. 지웅이 형은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3층의 비상계단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이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털고 7층을 향해 올라가는데 한 3개 층 정도 밑에서 지웅이 형이 들었을 그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지웅이 형이 전화기 너머로 해준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머리를 휩쓸기 시작했고 서서히 극도의 공포가 저를 엄습해오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 구두 소리가 멈추더니 너 누구한테 들었어? 하는
정체 모를 여자의 웃음기 섞인 소리가 제 귓전에 들려온 것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못 들은 척 무시하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지만 그 구두 소리가 아예 제 바로 위에서 들리길래 뭐야? 그게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이게 말이 돼? 하고 제 머리 위를 올려다본 그 순간 그 넓은 층고로 떨어진 천장 위에 거꾸로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어떤 여자를 본 뒤 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한 도욱이 형한테 그냥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며 사직을 통보했고요. 그때 가서야 그만둔 애들이랑 지웅이 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로 공포 스팟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번개 만남 공포 스팟을 찾아 돌아다니는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과 함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혁이 아빠님이 번개 만남 공포 스팟 2편을 보내주신 걸 먼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왜 혁이 아빠님이 공포 스팟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는지 이야기의 흐름을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의 세 번째 제보 사연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살았던 낡은 빌라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낡은 빌라 하니까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아들 혁이가 3살 때까지 살았던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번 이야기 초입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 결혼 자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 집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와이프가 이런 저한테 시집을 와준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빨리 집을 구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던 저는 거의 매일 연차를 써가며 온 동네 부동산을 다 휘젓고 다니던 중에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은 집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때가 28살, 그러니까 16년 전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전셋값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빌라의 전셋값보다 3천 정도가 더 저렴했으니 당연히 그쪽으로 눈길이 갔죠. 저는 당장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리모델링을 한 건지 평수보다 더 커 보이면서 탁 트인 거실에 방이 3개, 베란다가 하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저는 와이프와 일주일 뒤에 그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보육원 출신의 천의 고아인 내가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가지게 됐으니 감개가 얼마나 무량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서 혁이가 저희 부모로 와줬고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이라고 밖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혁이가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당시까진 저와 와이프 둘이 맞벌이를 했었고 간호사라 교대 근무를 하는 와이프보다 제가 아이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와이프가 나이트 근무라 일찍 퇴근해서 애랑 놀아주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애를 데리고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서 보니 제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말이 트고 걷기 시작했다고 해도 아직은 아기라 혼자 어딜 가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이 없는 애가 어딜 간 건가 싶어서 화장실도 가보고 거실에도 나가보고 해도 애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한참 속이 타들어갈 때쯤 베란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화들짝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가 1월 중순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베란다에 나가 있는 건 상당히 위험했으니까요. 베란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려는데 애가 계속 제 뒤쪽을 가리키면서 아부아부 막 옹알이를 하는 겁니다. 마치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듯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제 겨우 2살인 아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그걸 다시 닫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였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집에 뭔가가 있었고 혁이가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하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이 되는 거였죠. 저는 아침에 퇴근하고 오는 와이프에게 혁이를 안겨주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제가 3일 동안 해외 출장에 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간 동안 병원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3일 동안 이브닝 근무를 했었던 와이프는
낮엔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지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틀째 때 장모님이 퇴근하고 오는 와이프에게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이를 잠깐 냅두고 마트에 들려서 저한테 특식을 해주기 위해 장을 보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거실에 소파 위에 올려둔 애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막 안방, 화장실, 베란다, 빈방 다 둘러보고 아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찾아도 안 보여서 아니 그 깐난쟁이가 어디로 사라진 건가 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랍니다. 나가보니까 옆집에 사는 노부부께서 아이를 아는 채 서 계시길래 왜 우리 손주가 거기 있냐니까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잠시 산책을 가려고 집 밖으로 나오시는데 닫혀있던 저희 집의 문이 그냥 뭐 도어락 열리는 소리도 없이 스르륵 하고 열리면서 아이가 혼자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는데 애가 옹알거리면서 집 안쪽을 가리키길래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을 보셨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시퍼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을 하고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 이상한 걸 바로 눈치를 채신 거죠.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안고 허겁지겁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라고 합니다. 장모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와이프는 에이 설마 이 집에 그런 게 있겠냐며 장모님과 저녁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잠에 들었는데 와이프 역시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날 밤도 뒤척이다가 깼는데 품 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사라진 걸 확인하자 낮에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던 와이프는 제가 서재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오자 곧장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가 마치 누군가와 즐겁게 놀아주는 듯 해맑게 웃으면서 도리도리 잼잼을 따라하는 모습을 봤고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가서 옷을 입고 장모님께 피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직장이다 보니 정말 여러 유형의 여자들과 근무를 함께 하는데 그 덕분인지 여러가지 못 들어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신규 때부터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병원 내에서 짬밥으로는 최고참이었던 수간호사가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애가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쯤에 누가 봐도 귀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100% 그 집에 눌러앉은 귀신이라는 말이고 최대한 빨리 그런 집에서 나와야만 아이에게 아무런 해코지나 아니면 재수없게 귀문이 트이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와 와이프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한참 모으고 있었고 당장 전세금을 빼도 다른 어딜 갈 만한 상황이 전혀 못 됐었기 때문에 난감했었죠. 결국 저는 그날 일을 장인어른께 전부 말씀을 드렸고 장인어른께서 한 주지 스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스님께서 당시 저희 집에 한번 오셨었는데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딱 1년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 1년 안에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아이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무속인 한 분을 데려오셔서 함께 의식을 치르는데 그 귀신이 눌러앉아 있는 곳이 제가 서재용으로 쓰는 그 작은 방이라 그 방 안에 들여놨던 모든 물건들은 전부 갖다 버리고 그 방을 봉인하는 의식을 치른 거죠. 그날 이후로 거의 10개월 정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이 이거 1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1년이 가까워질 때쯤 아이가 안 좋게 되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 터지면서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었네요. 그 집에서 나온 이후로 3개월 동안은 아이가 허공에 대고 혼자 옹알거리거나 저와 와이프의 눈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함께 노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쯤 다시 그 주지스님과 무속인분이 찾아오셔서 아이의 귀문을 닫는 의식을 해주셨고 혁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런 해프닝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공포라디오 채널들 이야기를 보면 저와 와이프 그리고 혁이가 살았었던 그 빌라와 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저렴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마음씨 착한 집주인분들이 당시에 저희 가족과 같이 힘든 형편인 사람들을 위해 저렴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은 있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렴한 집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집이나 혹은 자취방에서 겪은 이야기들이 많이 제보가 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역시나 대부분 싼 값에 들어간 집이나 자취방에서 이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혁이 아빠님이 말씀을 하셨듯 이유 없이 저렴한 집이나 자취방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실 땐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의 제보 사연으로 첫 차로 중고차를 사셨을 때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고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라 기대가 되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빌딩 보안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이후로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을 돌아다니던 중에 아무래도 차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해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다녔었는데요. 딱히 눈에 들어오는 차가 없어서 그냥 관둘까 했다가 인천의 중고차 매매 단지의 마지막이다 하고 들렸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녀석을 발견했죠. 혁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타고 다녔던 에마 6호란도 98년식이었습니다. 그때가 99년도였는데 이게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게 가능한 건가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신차를 사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고 또 당시 제 여건상 사실 중고라고 해도 꽤나 큰 출혈을 각오해야 했죠. 저는 지인 중에 자동차 정비를 하는 분을 대동하고 다시 방문해서 이상한 부분, 특히 침수 전력이나 사고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바로 드라이브를 달렸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사실상 신차나 다름없는 상태까지 내 인생도 조금씩 트는구나 했는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살던 자취방이 딱 방 한 칸짜리 원룸이었는데 제 침대 맞은편이 부엌이었어요. 부엌과 현관문이 이어져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부엌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그 남자의 머리 위로 산발한 머리의 여자의 얼굴이 올라와서는 무언가 원망인가 갈망인가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겠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가위였죠.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않았으니 요즘 일도 많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던 중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보를 하겠지만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 파티를 결성해서 그 주 토요일에 나주에 있는 흉가에 가게 됩니다. 당시 구성된 파티원 중에 차를 가진 게 저뿐이라 하나둘씩 동네에 가서 태우고 흉가로 향하는데 남자는 저 포함 2명, 여자분이 2명 이렇게 차에 타고 가는데 여자분 2분 중에 B양이 갑자기 헉소리를 크게 내지르면서 숨을 몰아쉬길래 갓길에 차를 대놓고 안 좋은 꿈을 꿨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차창 밖을 보고 있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잠에 들었대요. 그 다음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게 제가 아니라 웬 더벅머리를 한 남자였고 조수석엔 머리 산발한 여자가 앉아서 둘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거 신종 장기매매 이런 거였나 하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조수석의 여자가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얘 우리 보이나봐 라고 했고 운전을 하던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둘이 속닥거리다가 옆에 말고 얘 데려가자 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놓고 자기가 있는 쪽으로 무슨 구렁이 마냥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자기한테 다가오고 그 시점에서 꿈에서 깨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B양이 말한 더벅머리 남자와 산발머리의 여자는 제가 매일 눌리는 가위에 나오는 그들의 인상착의와 한치 오차도 없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럼 이 차를 사고 나서부터 가위에 눌리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것도 퍼즐이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차가 중고로 나온 이유가 다 있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파티원들과 나주 흉가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파티원들을 다 동네에 내려주고 경인가도를 탔습니다. 이게 B양이 나주에 가는 길에 꿨던 꿈과 제가 그 녀석을 산 이후로 눌려온 가위에 대해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렴풋이 차 안에서 누군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차 안엔 저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확실히 누군가가 아닌 누군가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저를 쳐다보던 남자의 시선과 남자의 머리 위로 올라온 여자의 시선이 각각 달랐거든요. 가위에 눌렸을 때 받았던 그 느낌들을 차 안에서 받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카세트가 멈추고 수근수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죠. 하나는 남자 목소리, 하나는 여자 목소리였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끔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을 적어보자면 그냥 여자애 말고 이 남자 데려가자. 아니야, 나는 아까 그 여자애가 좋아. 걔 데려갈래. 아니, 난 이 남자 데려갈 거야. 그렇게 알아. 이런 내용의 대화였고요. 저는 차 안에 언젠가 비치에 뒀던 귀마개를 꺼내서 착용을 하고 그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해가며 집에 도착을 했고 그 즉시 제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제이 형님이 제 전화를 쌩쌩한 목소리로 받으시길래 한잔 하셨나봐요 하니까 방금 전에 당집에 누가 찾아와서 급하게 굿을 진행하고 끝나고 씻고 맥주 한 모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이 형님에게 차를 사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들과 방금 전에 나주에서 올라오면서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제이 형님은 일단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사우나 가서 자고 아침에 네 차 앞에서 보자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아침에 제이 형님과 만난 저는 그 즉시 제 에마 뉴코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야, 이거 사고가 나게 한 번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제이 형님은 딜러가 너를 속인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첫 차주인 더벅머리가 사고로 죽고 중고 매물로 나온 이걸 산발머리가 사서 타고 다니다가 또 사고로 죽은 건데 이 둘이 차에 같이 사이좋게 들러붙어서 각자 자기네 저승길 동물을 누구누구를 고를까요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원기 같은 게 아니라 생활형 같은 거라 실질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데려갈 정도의 영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계속 타고 다녀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얘네 둘 그냥 천도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부탁을 드렸고 제이 형님은 차 뒷좌석에 부적을 총 3장을 붙여주시면서 한 장은 걔들 기운 누르는 거고 한 장은 차에 탄 사람들이 걔들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고 마지막 한 장은 지금 차주인인 네가 걔들 때문에 겪는 일들을 막아주는 거니까 절대 떼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정도 녀석을 타다가 결혼을 하고 혁이가 태어나면서 새 차를 장만했고 녀석은 그대로 중고차 매장에 넘겼었네요. 물론 그 부적은 다 떼버렸고요. 지금은 그 차를 타고 다닐 사람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 폐차가 됐던지 뭐가 됐긴 했겠지만 저 다음으로 녀석을 타고 다녔을 특정 누군가 역시 더벅머리와 산발머리에게 시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주 흉가에 다녀온 이야기는 차후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차를 멀쩡한 중고매물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는 비양심적인 딜러는 20년 전에도 있었나 보네요. 보통 사고차를 모르고 구매했던 분들이 겪었던 그 공포스러운 일들과는 달리 혁이 아빠님은 순한 맛으로 겪으신 듯한 느낌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번개 만남을 통해 흉가에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혁이 아빠님은 이전에도 몇 번 제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요즘엔 성행하지 않지만 과거엔 번개 만남이라고 해서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즉석에서 흉가 탐방을 하셨었고 그 이야기들을 제보를 해오셨었던 분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검통님께서 영덕 흉가에 직접 다녀오셨었던 이야기를 최근에 리메이크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검통님께서 가셨던 영덕 흉가는 실제로 그곳에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인터넷으로 인해 만들어진 흉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그날 번개 만남으로 갔었던 그 흉가가 실제로 영덕 토박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얀 지붕의 영덕 흉가가 맞을 겁니다. 그때 만남에 나왔었던 사람들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을 하자면 간호대생이었던 C양과 그 전에 저와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에 동행을 했었던 A군, 그리고 펫샵을 운영하던 B누나,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C양과 B누나가 귀신을 보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번개 만남으로 만나서 다방에서 같이 커피를 마신 뒤에 승합차로 같이 이동을 해서 진짜 하얀 지붕 영덕 흉가를 향해 여정을 떠났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정말 지도 한 장만 들고 찾아야 했기 때문에 찾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렸었어요. 그나마도 그 동네 토박이로 보이는 노인분들께 사정사정을 해서
그 흉가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B 누나가 그 흉가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 누나는 C양처럼 영안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신을 받았어야 했지만 종교를 통해 억누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접신이 될 수도 있고 영가들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여기에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때 군인들이 여기에 단체로 매장이 된 건지 학살을 당한 건지 군인 영가들이 수십 명이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군인들은 보초의 개념, 그러니까 초병들처럼 위병소에서 외부인이 영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잡졸들 정도라고 말을 하셨었고, 그 흉가 내에서 모든 영가들의 꼭대기에 위치한 우두머리가 한 명이 있는데 여자인데 언제 살았었고 언제 죽었는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옷차림이나 생김새나 자기가 평생 살면서 보고 느꼈던 그 어떤 영가들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영가라고 하시면서 굳이 여기를 들어가야겠냐고 손사래를 치시는 거죠. 그 집이 하얀 지붕인데 낮에 보면 굉장히 포근할 것 같은데 그때가 해가 다진 밤이었어요. 기괴한 거죠. 주변에 민가도 가로등도 없어서 불빛 한 점 없는데 그 하얀 지붕 때문인지 주변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면서도 가까이 가면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C양이나 B 누나 역시도 필시 들어가면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해요.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아구를 쫙 하고 벌려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남양정신병원 이야기를 제보했을 때 당시 번개 만남으로 흉가를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불문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불문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약식으로 흉가 안에 있는 영가들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성의 표시도 하면서요. 잠시만 훑어보고 말썽 안 부리고 시끄럽게 안 하고 조용하게 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상을 차려놓고 다같이 기도를 해도 그 군인 영가들이 비켜주질 않더래요. 그 의도가 절대 못 들어와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들어오지 마라는 의도였다고 B 누나가 설명을 해줬었고요. 2층 집이었고 제 기억으론 지하실이 딸려있고 메인 집 옆으로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2층 집의 꼭대기, 그곳이 대장 역할을 하는 여자 영가가 거주를 하는 곳이고 군인 영가들의 거주지가 그 지하실에 수십 명 군인 영가들이 살을 부대끼고 살고 있고 나머지 그냥 중간 보스격 정도 되는 영가들은 각자 그 창고 건물에 살고 있대요. 그나마 다행인 게 중간 보스격들이 합심을 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여자 영가를 견제를 하고 있고 군인 영가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흉가 안에서는 적절하게 힘의 균형이 잡혀 있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거나 시끄럽게 굴지만 않으면 별일이 없을 거래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못 들어가겠다고 B 누나가 말을 하니까 A군이 누나를 데리고 차 안에 있겠다고 해줘서 저랑 C양만 흉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지 말걸, 괜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줄은 몰랐죠. 2층 집을 먼저 보기로 하고 C양이 지하실은 그냥 들어가지 말자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하면 요새 말로 입구 컷을 담당하는 군인 영가들의 장지 같은 곳이라 그곳을 들어가는 건 감히 그분들에게 큰 결례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했거든요. 저도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었고 전쟁통에 학살을 당해서 그곳에 안매장 같은 걸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호국 영령들이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같이 1층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C양이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완전히 낚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B 누나가 보기엔 힘의 균형추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였는데 그 2층짜리 본집은 완전히 그 여자 영가의 아지트, 소위 말해 들어올 땐 니들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고 그 영가가 계단을 반쯤 내려와서 그렇게 C양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영가들은 산 사람에게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볼 거 다 보고 나가도 상관이 없을 거다. 다만 저 우두머리 영가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말자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손도 안 대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방으로 보이는 곳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말았죠. 그렇게 2층으로 제가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C양이 제 손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2층은 만신급 정도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곳이라면서 저를 긋고 말리길래 그래 그러자 하고 포기하고 도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 2개랑 여자 목소리 하나였는데요. 아깝다. 쟤 올라왔으면 제 몸 뺏어서 사람 행세하려고 했는데 저런 애가 네가 들어가면 버티기나 하겠어. 이 2개는 남자 목소리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우리나라 사람이면 사용하는 외국어가 딱 이 3가지 정도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저 3개 국어를 할 줄 알아서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양이 저를 보면서 여자 영가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 처음엔 사람일 때 사용하는 언어를 쓴다고 해요. 하지만 죽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우리 기준으로 몇십 년 그런 게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가면 영가들만이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2층을 포기를 하고 다시 1층을 둘러본 저희는 별거 없었네 하면서 창고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양이 멈칫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군인 영가들 중에 계급이 가장 높아 보이는 영가 한 명이 자기 앞을 막아서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한대요. 하지만 깡 빼면 시체로 보였던 시양은 단칼에 그걸 무시를 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 제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창고 문을 열고 나서 시양이 갑자기 제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틀더니 고개를 푹 하고 숙여버립니다. 그 상황을 직접 보면서 느낀 건 씨였다, 접신이다, 이 생각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죠. 시양이 다시 방향을 창고 쪽으로 틀어서 창고 문을 닫더니 저한테 걸어오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걷는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그 걸음걸이로 저한테 오더니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저 하얀 지붕 집에 2층에 올라갔던 사람들이나 방금 전 창고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반쯤 미쳐서 정신줄을 놨었다고 말을 하십니다. 얼른 이 여자 손잡고 이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야만 창고 안에 있는 붉은 짐승? 분명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붉은 짐승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자기랑 자기 부하들이 그걸 막아줄 테니까 빨리 벗어나라고 말을 하시면서 다시 시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에 따라 창고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시양을 공주님 안기로 안아서 그 흉가터로부터 황급하게 벗어나 차에 올라탔습니다. A군과 B 누나가 저한테 뭐라 말을 하던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급하게 차를 밟아서 시내로 나왔죠. 그리고 그 일련의 이야기를 B 누나한테 했더니 그럴 줄 알았대요. 창고 안에 붉은 짐승이 있다고 말을 하셨다고, 그 영가분이? 이러면서 뭔가를 생각하듯이 있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면서 아, 그럼 그 창고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애가 피를 뒤집어 쓴 게 아니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그 흉가 안에서 각자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고 했던 게 착각을 한 것 같대요. 그냥 그 창고 전체를 붉은 짐승이라는 영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장인 여자 영가가 그 붉은 짐승을 무서워해서 본집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고, 마치 아르키메데스처럼 뭔가를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흩어진 그날의 번개 만남, 그리고 최근에 그 진짜 영덕 흉가가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그 흉가 부지부터 그 일대 부지들이 아파트 단지가 됐대요. 그것도 그렇게 된 지가 7년 정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아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10여 년 전 검통님이 가셨던 그 영덕 흉가는 가짜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혁이 아빠님 말씀처럼 뭐 늘봄가든이라던가 곤지암 남양 정신병원이라던가 하는 국내 유명 심령 스팟들은 사실 그런 곳에 대한 소문들이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MSG가 다량으로 첨가돼서 과장이 심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끊어진 채 방치되는 건물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가를 목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큼은 거짓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이 전부 거짓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보이는 건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건 들리는 것대로 생각을 하고 살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번개만남 흉가탐방 3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흉가에서 겪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을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려는 게 생각보다 생뚱맞게 결성된 흉가 파티원들과 겪은 이야기예요. 원래 그 자리는 흉가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면식 없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동네 실비집에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모인 거였는데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 그 사람들 죄다 흉가 마니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별의 별곳까지 다 갔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라 저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고 쭈구리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형님 한 분이 대뜸 일어나서는 마을 나온 김에 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에이 술 들어갔는데 그게 되나요? 했지만 그 파티원들 중엔 선천적인 알쓰인 처자가 한 명이 있어서 제가 운전할게요 해버리는 바람에 휘말리고 말았죠. 당시에 모였던 곳이 경기도 이천이었는데 거기서 남자 셋, 여자 넷 이렇게 총 7명이 초록색의 봉고 트럭 어떻게 생긴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그 녀석에 낑기고 낑겨 타서 경남의 산속에 있다는 모 흉가를 향해 출발을 한 지 4시간 정도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을 했던 처자가 불과 사나흘 전에 그곳에 다녀왔던 사람이라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찾은 거였더라고요. 산속까지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서 산 초입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말이 산이지 그냥 관리 안 된 수풀이었고요. 수풀을 한참 헤치고 지나가니까 풀 무더기와 자라난 나뭇가지들에 가려진 가옥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흉가가 한두 채가 아니라 화전민이라고 숲에 불을 질러서 재가 된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았었던 작은 공동체더라고요. 진짜 진흙이랑 초가로 지어놓은 말 그대로 방치된지 못해도 수십 년은 좋게 지났다고 말해주는 폐허 그 자체에 다같이 입틀막을 하고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초가집들 중에서도 그 공동체 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을 법한 사람이 살았던 걸로 보이는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초가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군데군데 정형되지 않은 투박한 벽돌이 박혀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집 옆에 목조로 된 뼈대가 크게 남아있는 걸로 봐선 나름 가축을 길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운전을 했던 처자, 그 처자를 A양이라고 하고 A양이 말을 하기로도 다른 집은 볼 것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바로 저 집이라고 그날 같이 왔던 일행들이나 자기 자신도 다같이 뭔가를 목격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갈 사람으로는 A양과 큰형님 그리고 저까지 총 3명이었고요. 나머지 일행들은 근처에서 가스버너를 꺼내서 라면을 끓이고 있겠다라며 은근슬쩍 회피를 하려는 의도를 비췄습니다. 아니 뭐 안 들어갈 거면 말지. 큰형님이 창고랑 뒷간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셨고 제가 그 집 안방 쪽을 그리고 A양이 사랑방 쪽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다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공간이 분리된 것 같다? 분명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깥에서 라면 봉지랑 사람 떠드는 소리가 들렸었고 큰형님이나 A양의 목소리도 바로 옆에서 들렸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제 숨소리를 제외한 그 어떤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양쪽으로 쨍 하는 이명이 길게 이어지더니 이내 제가 서 있는 자리 양옆으로 사삭사삭 하고 사람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전민 마을이니 초가집이니 해도 당시 저희 셋이 들어간 그 집은 규모가 진짜 상당해서 제가 들어가던 안방만 하더라도 성인 남성 10명은 좋게 들어놓을 정도로 넓었어요. 거기에 삼배옷? 이런 게 낡은 목재 옷걸이에 걸려있고 정리를 다 못하고 급하게 나간 건지 갖가지 집기류랑 가구들이 문이 열린 채로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 발소리가 한두 개씩 반복적으로 들려오니까 식은땀이 진짜 비오듯이 흘러내렸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밖엔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그 어깨 위에 손이 올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어깨 양옆에 손이 한 개씩 얹어지는데 뭐지 싶어서 옆을 두리번거려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거친 숨소리와 적막감만이 가득한 그 공간 안에서 청소년 정도의 연령대로 추정되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의 비웃음 소리가 가득 메워졌어요. 이건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하얀 지붕 영덕흉가, 이 두 개는 진짜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선 그 어떤 물리적인 접촉도 없었거든요. 하다 결국 극도의 공포감에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어깨 위에 손이 얹어진 그 감각이 사라져서 그 순간은 안도감이 들면서 빨리 나가자 하고 어떻게든 발을 움직이려는데 제 머리 위에서 타박타박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 천장 높이가 옛날 집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서 길고양이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다 하겠지만 이건 그냥 사람 발소리였어요. 양말바람보단 버선발 차림? 그런 소리에 가까운데 도저히 올려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천장 쪽에서 이제는 아예 걷는 게 아니라 우다다다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도저히 움직일 정도의 정신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기빨린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온 전신에 느껴지면서 이대로 바깥하고 차단된 이 공간 안에서 죽나보다 체념을 하고 있는데 A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나봐. 여기 그렇게 볼 거 많이 없는데. 그 순간 저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입을 억지로 열어서 나 좀 빨리!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그 안방의 문이 열렸고 A양과 큰형님이 들어와서는 제 모습을 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바로 부축을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다른 일행들이 마당에서 라면을 후루룩 짭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봉고차에 드러누워서 가쁜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단언하건대 번개 만남으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동호회에서라든지 흉가에 가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류의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경남의 산속이라기보단 수풀에 가려진 그 화전민의 마을터는 가본 적이 없었고 여전히 가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요즘엔 산이고 들이고 싹 다 갈아엎고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네요. 그게 벌써 19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저번 이야기에 비해 생각보다 길이는 짧은데 임팩트만큼은 강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의 조회수도 2000회가 넘어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혁이 아빠님이 19년 전에 가셨었다는 경남에 있는 화전민터 흉가, 실제로 있는 장소인지는 확인이 되진 않지만 불과 13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의 사이에도 숨겨져 있는 흉가가 정말 많았어요. 요즘에야 전국적으로 재개발 열풍이 불어서 전부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